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반년 동안 하루 100만 배럴,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선언해서입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배럴당 7% 하락한 $100대에 거래됐고 브렌트유도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급한 불은 껐는데 다음 수순은 동맹국들의 동참 동료입니다. 급락했어도 여전히 유가는 배럴당 $100대.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함께 일평균 방출량 수천만 배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푸틴을 압박하는 중입니다. 미국의 혈맹 중 하나가 우리나라죠. 그리고 일본도 있고요. 껄끄러운 양국 관계에도 복잡한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4월 첫날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과감하게 낮춰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5월부터는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양도세 중과세율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물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인수위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치까지 늘려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 정부도 이미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를 대신할 유럽의 새로운 가스 공급원 카타르가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에게 적잖은 압박이 될 것 같고요. 빼빼로 월드콘, 크리스피 크림 도넛 가격 다 오른다고 합니다. 국제 밀가격이 올라서라고 하는데 다양한 경제 소식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짝수달의 남자가 오는 날이죠. 증시에서 미래에셋증권 박광남 팀장과 함께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보고요. 트렌드 발전소에서는 요거 아마 재밌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침대 광고에 침대도 스프링도 등장 안 합니다. 그리고 침대 전문 회사가 슈퍼마켓을 한다고 하네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MZ세대들이 와서 그냥 놀다 가세요. 이런 공간이 많다고 하는데 공간 마케팅에 숨어있는 뜻 디지털 조선일보의 서미영 기자와 함께 짚어볼게요. 문화발전소에서는 BTS 대신 오늘은 주인공이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스트레이키즈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차세대 K-팝 대표로 우뚝 섰는데 빌보드 최정상에 선 이 그룹 어떤 그룹인지 그리고 이 그룹을 키워낸 JYP 주가는 어떤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문자도 보내실 수 있는데 그 전에 4월부터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한 주 동안 저희가 재미있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경제발전소 주인은 누굴까요? 저일까요? 스텝일까요? 아니죠.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인데 박연미의 1분 배당 시작할 거예요. 저희 방송 시간에 열심히 의견을 주시면 매일매일 대주주 한 분씩 선정해서 그 다음 날 1분을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1분의 배당, 가족, 친구, 연인 생일 축하 좋고요. 남편 자랑, 불만, 직장 상사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 뭐든지 좋습니다. 제가 안 되는 연기로 혼신의 연기력을 쏟아 부어서 1분 동안 하고 싶은 얘기 대신 해드릴게요.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로 받고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격이 다른 브리핑으로 알려드립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완화를 지시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분과별 업무보고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분과 인수위원들에게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이것의 완화를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면요.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집값에 대비해서 얼만큼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많이 빌릴 수 있는 건데요.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를 80%까지 높이고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도 70%까지 인정해주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아파트가 5억 원짜리다 하면은 LTV가 지금 대략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지정된 곳은 40%에 묶여 있잖아요. 예. 이것도 15억 넘으면 돈을 아예 안 빌려주는데 58, 40 하면 4억 원까지는 생애 최초 구입자는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그 현장의 조치들이 반영이 될지 지켜보고 윤석열 당선인이 코로나 추경 이 일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윤 당선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전제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50조 원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그렇지만 시기는 기존에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늦춰졌습니다. 이게 같은 날 인수위에서 추경안 국회 제출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2일 인수위 회의에서 추경을 빠르면 이번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보다는 늦춰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일정을 두고도 옥신각신했는데 좀 그 뒤로 밀릴 것 같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여기에 대한 입장도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인수위가 어제 언론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소득세법이 집을 팔았을 때 얻은 소득에 대해서 기본세율인 6에서 45%와 함께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 때 소득의 중과를 없애고 기본세율 6에서 45%로 돌리겠다라는 건데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수위는 우선 현 정부에게 해당 사항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리고 만약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서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 정책은 늦어도 5월 11일까지는 시행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인수위가 그 정책의 드라이브를 건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빠르게 내놓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택 거래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6월 1일 전에 내놓으려면 한 달 이상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현 정부에게 4월에라도 양도세 부과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일각에서는 중과세 유예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다수 다주택자가 높은 양도세 부담을 지는 대신에 이미 증여를 택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양도세 중과를 안 해도 매물이 애초에 안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반응을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류세 인하폭을 조금 더 확대한다 이런 계획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유류세 추가 인하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는 인하율 법정 최고치이고요. 이렇게 되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 줄어드는 결과를 받을 수 있고요. 인수위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같은 날 현 정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아까 전 말씀드린 새 정부 이후에 제출할 추경안에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책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소득층 대상 유가 보조금이나 유가 환급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유가 환급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08년인데요. 일정 수준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절반 수준을 24만 원에 한해서 환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생각이 나는데 이게 회사로 일괄 지급됐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때 당시에 기름값이 배럴당 지금 수준으로 올라서 그 실질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우리 리터당 2,500원까지 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백화점의 야외 조명 이런 거 강제로 다 소등해라 이런 조치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직접적인 변수가 될 것 같군요. 유럽에서 카타르가 러시아의 LNG 공급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30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요.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 카타르와 장기 LNG 구매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미 카타르하고 장기 에너지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고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카타르에 기회가 생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카타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LNG는 팔고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는 유럽과 거리가 더 가까운 러시아 탓에 발을 들여놓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타르는 현재 287억 달러를 투자해서 가스 생산량을 40% 확대한다는 목표를 밝혔고요. 투자가 완료되면 2026년 카타르의 연간 가스 생산량은 3,300만 톤으로 확대됩니다. 이 정도면 유럽 가스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이라고 하면 대부분 에너지잖아요. 예. 러시아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신들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LNG 점유율이 유럽에서 낮아지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카타르 외에도 미국이나 앙골라, 알제리, 리비아 등과 가스 구매 협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유럽 천연가스 시장에서 미국산 LNG의 점유율이 지난해 말 7%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달 32%까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러시아도 되게 급해졌다라고 해요. 지난 23일 푸틴 대통령이 유럽에 천연가스를 팔 때 대금을 유로나 달러가 아닌 자국 루블화로만 받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급해진 푸틴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지난 30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스 대금을 유료화로 계속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러시아가 루블화로만 대금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후에서 바로 반사. 우리는 루블화로 낼 생각이 없다. 네. 우리한테 팔려면 다른 돈으로도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푸틴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는 건 이거 외에 지금 그 버틸 수 있는 비빌 언덕이 거의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봐야겠는데 평화협상 진행되는 와중에도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 물가와의 전쟁 중인데 익숙한 상품들 대다수가 가격 인상을 지금 앞두고 있네요. 네, 롯데제과가 다음 달부터 일부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어제 발표했는데요. 권장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빼빼로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오르고요. 그 빈츠가 2,400원에서 2,800원, ABC 초코 쿠키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라고 합니다. 스크류바, 조스바 같이 우리가 흔히 하드라고 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예, 그게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르고요. 그리고 월드콘 설레임 같이 조금 비싼 약간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1,800원에서 2,000원이 됩니다. 롯데제과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제품가를 인상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렇지만 롯데제과만 요즘 이렇게 값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킨 프랜차이즈 60개 치킨도 일부 메뉴 가격을 내달부터 1,000원에서 2,000원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크리스피 크림 도넛 다음 달부터 제품 가격을 평균 5.2% 인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재료 값이 크게 올라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업체별 가격 인상 릴레이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밀 소비량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밀 가격 상승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켜달라는 말씀 늘 드리게 되는데요. 방역수칙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면 추가 완화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영업 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명에 12시까지 이렇게 완화된다고 하죠. 그래도 우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셋 영차 네, 국내외 증시 소식 짚어볼게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한 달 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한 달 사이에도 증시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예, 일단 미국 증시는 상해 봉쇄 연장 소식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실질 소득과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경기도나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가스대금 루블화 결제, 강행 등 에너지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이어지면서 유로존의 경기 위축 가능성도 투자 심리를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다만 일부 호재성 재료가 유입되거나 전일에 낙폭이 컸던 종목군 중심으로는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이 분기말 영향으로 이 윈도우 드레싱성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낙폭이 좀 확대된 것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 결국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사이가 다시 좋아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제법 많은데 실물 지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실물 지표에는 공급망 불안, 그다음에 높은 물가 등이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반적으로 매크로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매크로 리스크는 다른 이름으로는 체계적 위험, 회피 불가능한 리스크라고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보다는 이 주식시장에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물 지표와 기업 이익에 집중하는 것이 좀 좋다라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매크로 리스크는 관련 우려가 완화될 경우에는 재차 하락 전까지 유사한 수준의 반등을 좀 주곤 했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부 지정학적 우려가 해소되자 증시가 바닥권을 잡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랑 실물 지표를 좀 나눠서 보시는 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영향이 있지만요. 이제 실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비, 소득, 그다음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2월 개인 소득은 지난달 발표를 좀 크게 상회해서 전월 대비 0.5% 증가하면서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면서 미국 개인들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줬는데요. 개인 소비 같은 경우가 지난달과 예상치를 다 하회한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임금 상승이 지속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실질 소득이라고 하죠. 실질 소득이 전월 대비 0.2% 감소하면서 7개월 연속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 개인 소비 지출도 0.4% 정도 감소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소득이 올라가긴 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빨리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높은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2월 PC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발표를 상회하면서 전년 대비 한 6.4% 정도 상승했고요. 다만 예상치랑은 부합을 했습니다. 근원 PC 물가 지수는 역시나 전년 대비 5.4% 상승을 하면서 1983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대체로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이 피크아웃 이슈 또한 증시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 이 에너지 가격 상승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높아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자원을 루블 결제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는 결정도 있었고 또한 카타르가 LNG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등 굉장히 소식들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좀 인플레 압력 이런 대부분의 요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인플레 압력이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두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간밤에 국제유가 변화나 아니면 뉴욕 증시 또 비트코인 시세 이런 걸 보면 참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금융시장이나 투자자들을 아주 헷갈리게 하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고요.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이게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그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박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사실 과거 케이스를 살펴봤을 때 이 장단기 금리 차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주요한 지표인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평균적으로 6개 분기, 즉 한 1년 6개월 기간으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일어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경기 침체라 하면 전년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는 뭐 실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문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는 조금 다른 견해들도 있다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면서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은 필연적으로 총수요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인데 침체와 좀 둔화는 분명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둔화 정도로만 끝난다면 뭐 그렇게 금융시장에는 문제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최근에 다른 내용들, 다른 해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수급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좀 많습니다. 이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채권 시장에서 활동하는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수급으로 인한 금리 변화가 장단기 금리에 좀 이상한 수급적인 요인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빠르게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을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들은 연준이 만약에 채권에 대한 재투자를 중지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 대비해서 또 높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은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게 실물 경제를 그럼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냐라고 하면 네.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수급적인 영향에 의한 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금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는 주목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최근 증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집단군이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죠. 네. 이들 같은 선두 기업들은 대규모의 채권 발행 니즈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캐펙스 투자라든지 아니면 기업을 M&A하는 현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의 채권 발행 니즈가 없는 점도 장기 금리 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고요. 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실제 경기 침체가 일어날지 않을지 여부를 제가 예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제 능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라는 작정의 워딩보다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 미국의 그러면 미국이나 아니면 국내나 대출 규모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 지표의 추이가 계속적으로 개선되느냐 혹은 옆으로 횡보하느냐 혹은 둔화되느냐 이거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유를 두고 지표를 트래킹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이르다 이런 입장으로 제가 들었는데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을 했고요.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 PC나 휴대폰 세트 수요 부진 전망이 나오면서 일부 반도체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도 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뿐만 아니라 콜옵션도 매도를 하고 있고 풋옵션은 매수를 하면서 완전하게 하방으로 구축된 포지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출이 예상치 대비 호조를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향후 경기도나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영향은 조금 평가 절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간밤에 미국 시장 내에서 중국의 이 미국 규제 당국이 또 회계 문제를 이슈 삼아서 중국 ADR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시 15분부터 선물은 돌아가니까요. 10시 네. 반에 중국 홍콩 지수가 열렸을 때 이들의 장중 흐름도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 조금 긴장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독일의 중장비 회사들은 어린이용 공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많이 나눠줍니다. 왜 그럴까요? 홍보 마케팅에 당장 도움되려면 사서 쓸 수 있는 어른들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그 공구, 그 기계에 익숙한 친구들이 자라나서 장기적으로 우리 고객이 될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젊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MZ세대에 우리가 이런 말들 우리의 편의상 쓰는데 사실 그들은 M하고 G하고 엮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재미와 의미를 소비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젊은 세대를 겨냥한 공간 마케팅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침대를 놓지 않는 침대 회사의 마케팅 공간, 그리고 침대 회사가 왜 슈퍼마켓을 하기 시작했을까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그 궁금증에 답을 갖고 온 분이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디지털 조선일보의 서미영 기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많은 기업들이요. 소비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친구들을 잡기 위해서 유통, 뷰티, 리빙 분야 상관없이 아주 기발한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전 같으면 물건 하나를 사면 뭐 하나를 더 껴준다든지 해서 1+1. 네, 1+1이나 네. 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더 많이 껴주는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 대신에 아이디어 싸움으로 또 많이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체험이나 이색적인 경험 소비를 중요시하는 M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이 가진 오리지널리티의 유니크를 더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들이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아마 그 SNS에 올라오는 여기서 이런 걸 왜 하지? 맞아요. 구경해 볼 만한 곳들도 많았고 지난해 한 침대 회사가 운영하는 그 공간은 트리가 예쁜 곳 이렇게 유행이 되어서 사진이 많이 공유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리빙 업계 중에서 이색적인 팝업 스토어 이걸로 마케팅하는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대표적으로는 침대 브랜드가 지금 가장 이색적인 광고와 마케팅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매장 같은 경우는 2월 11일에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 이후에 하루 평균 500명이 방문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개점한 지 한 달 만에 9,2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매장이 오픈한 날부터 지금까지도 제가 갔던 날까지도 미리 오픈 전에 미리 줄을 길게 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있더라고요. 들어가려고요. 네네. 가면은 침대 사서 나옵니까? 침대 없다면서요. 침대는 여기. 하나도 없고요. 네. 이색적인 굿즈들을 이제 보러 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회사가 만들어낸 그 마케팅과 관련된 혹은 그것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재미있는 물건들을 판매한다. 네네. 지금 뭔가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 서 기자님 옆에 있는 그 물건들도 혹시 네. 거기서 가져오신 거예요? 네, 제가 취재차 갔다가 제품들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 햄버거를 싸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모양이 햄버거 모양인데요. 이게 실제로는 그 포스트잇이거든요. 그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 메모지. 네네. 그게 햄버거 모양으로 만듭니까? 네, 근데 이게 햄버거 케이스 안에 이렇게 햄버거를 싼 속지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햄버거를 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그 포장지를 열어서 가지고 오셨는데 포장지에 담은 햄버거 도시락이 알고 보니 메모지였다. 네. 그 옆에 공 같은 건 뭐예요? 이거는 계란판 있잖아요. 네. 저희 마트 가면 사는 그 계란 4알 5알 들어있는 그런 종이 팩 안에 탱탱볼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아들을 주려고 사오기는 했는데 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 신기하네요. 그런 것들을 침대 회사가 마케팅 공간에서 판매한다. 네네.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뭐 옛날 방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침대 팔고 싶으면 침대 갖다 놓고 누워보세요. 편안합니다. 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런 거 왜 팝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그 브랜드의 기능과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전달하는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한테 이 제품이 정말 편안하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새소리, 물소리가 같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 백색소음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려주면서 멍 때리기를 주제로 한 10여 초의 영상 8개를 이제 저희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서 디지털 아트로도 이 팝업 스토어에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함을 강조를 하는 거죠. 제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참 좀 신기한데 옆에 뭐 신기한 게 하나 더 네. 있어요. 그 삼겹살을 들고 네. 오신 분은 최초인데 스튜디오에 웬 삼겹살입니까? 내가 진행자님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보여주세요. 이 브랜드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특이했던 게 삼겹살 마블링이 제품마다 다 달라요. 그 육질이 다른. 근데 네. 삼겹살이기에는 약간 근데 그 윤기가 약간 뭐예요 그게? 이게 수세미예요. 그렇군요. 네네. 수세미, 삼겹살 모양의 수세미 그게 제일 잘 팔린다고 재밌는데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물건인지 구경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비단 특정 브랜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본인들이 팔고자 하는 물건하고 상관없는 이른바 굿즈라는 걸 만들어서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왜 파는 거예요? 이 왜 갖다 놓습니까? 이건 이제 MZ세대들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이 맞고요. 이미 부산에서 1차로 조그마한 규모의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네. 했었는데 거기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갖고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색적인 공간에서 이 브랜드의 주는 감성을 느끼는 공간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 가는 사람들이 그 연령대별로 나눈다고 하면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실제로 제가 간 날에도 80% 이상이 MZ세대들이었고요. 그 청담동 일대에 계신 가족 여행객들도 그냥 왔으니까 그냥 들려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했었는데 대부분이 젊은 사용자들이 와서 주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으시고 네. 제품을 들고 즐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2층에 가면은 그 부산에서 굉장히 힙한 수제버거 브랜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햄버거 가게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 MZ세대들이 1층에서 굿즈를 보면서 문화체험을 즐기고 2층에 가서는 또 부산의 힙한 브랜드의 수제버거를 즐기고 3층에 가서는 그 멍 때리는 영상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마케팅을 이제는 대놓고 저희 과자 맛있어요. 저희 물건 기능이 좋아요. 저희 침대 좋고 저희 의자 좋아요.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브랜드하고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흥미를 끌만한 그렇다면 저 재미있는 물건들은 치어리더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치어리더처럼 응원을 해서 저희 여기 한번 와보실만 해요.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팝업 스토어라는 말을 요새 많이 씁니다만 대체할 만한 한국말이 뭐가 없을까요? 팝업 스토어, 그 일시적으로 여는 매장 이런 뜻인데. 네, 이거를 국립국어원에서 대체할 만한 용어로 반짝 상점? 그런 식으로 번개 비슷한 상점? 반짝 무슨 단어로 네. 이거를 대체해서 부르는 걸 권고하셨더라고요. 예전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반짝 서는 장은 도깨비 시장이라 그랬거든요. 예, 맞아요. 자, 우리끼리는 도깨비 시장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도깨비 시장 이 브랜드들이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쳐요. 네네. 어떤 회사이든. 그런데 한 소주 회사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매장도 그렇고 본인들이 파는 거랑 상관없는 물건으로 인기를 끌어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 이게 본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이 침대 브랜드 같은 경우는요. 제가 문의를 해봤더니
이 굿즈들을 많이 팔았다고 해서 침대를 많이 사는 걸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침대는 약간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사면 굉장히 오래 쓰잖아요. 그거 비싸잖아요. 비싸기도 네. 하고. 그래서 평균 교체 주기가 7년에 이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평상시에 소비자와 브랜드 사이의 애착을 강화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당장 침대를 사지 않더라도 평소에 쌓은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이 자사의 제품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독일이나 영국에서 중장비 회사들이 어린이용 장난감 보급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전략이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오신 그런 물건들이 재미와 의미를 소비하는 세대에게는 소구할 수 있는데 또 기성세대가 보시기에는 이게 별로 실용적일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묘한 감정이 들 수 있거든요. 네네네.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저런 것들은. 이거 제가 비싸면 안 샀을 거잖아요. 저희 직장인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1,000원짜리 지우개부터 4,000원짜리 수세미도 있고 뭐 가장 비싼 거라고 해도 10,000원대, 20,000원대 정도였고요. 구매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제가 이거를 사가지고 바구니에 넣어서 집에 갔는데 저희 형부가 이렇게 보시더니 네. 이거 왜 샀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매장에 가서 이미 문화 콘텐츠를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형부는 이해하시지 못하는 거죠. 이게 가성비의 세대와 가심비의 세대가 좀 나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욜로라는 게 결국은 하루하루 본인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소비를 하면서 나의 심신을 안정시킨다. 그리고 브랜드의 경험도 같이 할 수 네. 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가볼 공간. 욕실 전문 브랜드도 이 비슷한 공간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곳은 욕실 전문 브랜드인데요. 바스와 베이케이션을 결합한 바스케이션 컨셉이에요. 그래서 욕실에서 즐거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일명 욕실 휴양지 컨셉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욕실 휴양지. 네네. 욕실을 휴양지로 만든다. 네. 구체적으로 그 들어가면 어떤 컨셉으로 돼 있습니까? 여기는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 사람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적합한 공간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실제로 5월까지 다 예약이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들어가면 공간이 크게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암석 동굴 분위기의 욕실 공간. 이 부분은 조도를 낮춰가지고 진짜 굉장히 어둡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미니멀하고 밝은 톤의 휴식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자연의 편안함을 선호하는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해서 암석 동굴 분위기로 조성이 돼 있고 그 다른 공간에서는 편안하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는 편백나무 욕조가 배치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숲속에서 산림욕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욕조가 물이 찰 때까지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욕조에 물 채우는데 1시간 걸린다고요? 예, 이 욕조가 꽤 크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몸을 푹 담그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네. 공간 1시간의 시간 동안 거기 테이블이랑 침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가구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공간에서 쉬면서 음악도 듣고 차도 즐기고 이렇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게 특이했어요. 많은 사용자들이 가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하루 이용자를 1명으로 제한한다? 네. 그러면 전체 다 그 공간을 딱 한 명한테만 쓸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공간이 아주 크지도 않을 뿐더러요. 이 한 사람이 최대 6시간 동안 머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한테 최대한 많이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죠.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도심 속의 휴식 이런 거군요. 네네. 그러면 이 경험과 이 공간 자체가 한정판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여기 갔다 와 봤다 이거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소위 우리가 최근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인스타에 올릴 법한 네네, 맞아요. 해외에서 인스타그램업을 하다고 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건데 가구, 리빙 이쪽 분야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내가 라면 여기까지 먹어봤다 이런 공간도 있다면서요. 네, 앞서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욕실 브랜드의 이용 가격은 사실 아주 저렴하지는 않아요. 아, 평일- 이거 돈 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죠. 아, 아니 저는 마케팅 공간인데 이런 거는 무료로 개방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휴식 공간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게 평일에 6시간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최대. 평일에는 53,000원이고 주말에는 6만 원의 가격을 내고 스파를 이용하는 네. 이용권을 사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래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 백화점에도 라면만 파는 그 라면의 편집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곳들이 등장을 했다고요? 네네. 이곳은 여의도에 위치한 한 대형 네. 쇼핑몰인데요. 이곳은 라면과 관련한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 업계로는 최초로 라면 관련 제품을 한데 모은 팝업 스토어이고요. 라면 관련 굿즈와 디저트 그리고 200여 종의 국내외 다양한 라면과 밀키트 등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 화려한 그 봉지라면의 그러니까 네.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인테리어부터 라면을 너무나 먹고 싶게 만들어 놨군요. 네, 빨간색, 네. 초록색, 노란색 되게 알록달록한 봉지에 담긴 라면들이 마치 도서관에 책이 꽂혀 있는 것처럼 아주 가득 차 있어요. 라면 도서관.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아트월 효과도 있어서 네. SNS 사진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갔던 친구들이 내가 스스로 손들고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그 내가 마케터가 된다. 그렇게 활용이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 최근의 유통가의 트렌드 오늘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MZ세대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우리 사업의 기회가 있는지 저희가 다양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디지털 조선일보의 서미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제일 힙한 것들, 가장 유행하는 것들, 소위 트렌디한 것들 할 때 항상 앞글자로 붙는 게 바로 K죠. K-팝, K-드라마 그리고 사실 어제는 굉장히 그 흥미로운 소식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던 게 그 카타르 월드컵 공인구 모델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메시와 함께 알 릴라의 모델이 됐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마음이 뿌듯했는데 K-팝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그룹이 하나 더 등장을 했네요.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이 빌보드 200 1등을 했습니다. 또 각종 빌보드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고 하는데 이 그룹을 키워낸 JYP 주가 어제 장중에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가더군요. 실질적으로 증시에도 제법 반영이 되고요. 하이브, 핑크퐁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까지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문화발전소 국내 최고의 문화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 그리고 빌보드 차트 정상의 의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면은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아십니까? 라면은 뽀글이죠. 구공탄에 끓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 라면은 구공탄에 끓여야 제맛. 이거 알아들으면 이거 알아들으시는 분 계실까요? 자, 문자 올려주세요. 구공탄이 왜 구공탄인지 알면 진짜 우리 식구. 그리고 라면을 왜 구공탄에 끓이느냐 이거 네. 아시면은 네. 그래요. 같은 라면을 세대입니다. 구공탄에 끓여 드셨다는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이키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우리 BTS가 큰 문을 열고 나섰는데 BTS가 세운 기록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그래미 어워드 네, 출국했죠 지금 BTS. 그렇습니다. 네. 그래미 어워드에 사실 이거는 K-팝만의 기록이 아니라 아시아 가수 전체의 기록이기도 한데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른 대중음악인으로서 후보에 오른 최초이고 또 2년 연속 후보에 오른 또 최초이고 사실 뭐 멋지다. BTS 이름을 앞에다 대면 모든 기록이 사실은 최초가 돼요. 이건 뭐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빌보드 200 그렇죠. 앨범 차트 그다음에 빌보드 핫 100 싱글 차트 모두 1위를 한 또 최초의 가수기도 했고 그게 벌써 2018년입니다. 2018년만 해도 많은 분들이 네. BTS 모르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20년부터 다이너마이트를 필두로 해서 내놓는 모든 곡이 다 1위로
1위에 올랐고 그게 또 1년 뭐 몇 주 만인가요? 아무튼 비틀즈의 기록 이후에 사실은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죠. 뭐 그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만든 BTS 뭐 이제 그래미까지 수상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BTS라고 하면 말해 뭐해 이 동의어가 말모, 된지 말모라는 단어의 동의어죠. 그런데 BTS가 문을 활짝 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스트레이키즈가 큰 일을 해냈다. 4세대 아이돌 그룹들의 성공 사례다라고 하셨는데 아이돌 그룹의 세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누죠? 그냥 자기 마음입니다. 김영대 평론가가 정한. 제가 그냥 뭐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네. 어떤 집단 지성에 의해서 뭐 대충 한 10년 단위로 이쯤 되면 4세대. 네, 7, 8년 단위로 혹은 뭐 미디어 환경의 변화나 가령 뭐 유튜브 이전 세대, 뭐 유튜브 세대, 네. 뭐 리얼리티 세대 뭐 이런 식으로 구분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스트레이키즈, 스키즈라고도 하죠. 이런 그룹들 혹은 에이티즈, 뭐 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이런 그룹들을 보통 이제 4세대 보이 그룹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스키즈가 드디어 이제 기록을 하나 세웠어요. 그러니까 6번째 지금 미니 앨범 EP라고도 하는데 어디네리, 그러니까 올디네리라는 단어를 변형해서 어디네리라는 앨범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 이 앨범이죠. 이 앨범이 지금 네. 빌보드 200에 1위로 올랐다는 기록이 달성이 되었고 이게 지금 한국 K-팝 그룹으로서는 3번째 기록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짝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큰일을 냈다고 하는 스트레이키즈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른 곡 매니악 잠깐 듣고 계십니다. 매니악 이 노래가요. 어제 스트레이키즈 국내 무대에 컴백했거든요. 네. 엠카로 컴백했는데 거기에선 3등 했어요. 네. 네, 아직까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조금 더 그렇죠. 인기를 끄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저는 사실 이 노래 나오기 전에 작년 연말부터 진짜 좋아했던 노래 소리꾼. 그 노래 때부터 저는 알아봤습니다. 소리꾼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화제였었고 그 방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4세대 이 보이그룹 걸그룹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K-팝이 굉장히 지금 세계화가 됐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SNS를 통해서 K-팝을 지금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즐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장과 한국 시장 간의 시차가 전혀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팬들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야. 한국이나 아시아의 인기와 상관없이 네.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 하면서 서로의 어떤 취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키즈처럼 한국에서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트레이키즈라는 이름 자체가 낯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는 빌보드 1위를 할 만큼의 어떤 팬덤을 확보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좀 흥미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엔하이픈, 투바투, 더보이즈 작년에 그렇게 좋다고 저희가 몇 번씩 말씀드렸던 그 그룹들이네요. 투바투. 그렇죠. 우리 경제발전소가 픽하면 뭐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거죠. 탑 뺏기. 투바투의 교환일기. 이거 정말 명곡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 빌보드 핫100, 빌보드 200 우리 가수가 진입했다만 가지고도 우리 난리 났었거든요. 뭐 진입한다 아마 30년 전만 해도 30년 전도 아니에요.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우리 가수가 1위 한다. 뭐 사실은 기대하지는 못했어요. 기대하지 못했죠. 진입만 해도 9시 뉴스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은 9시에 뉴스 많이 안 하죠. 한 군데 빼고. 그런데 이제는 진입하면 조만간 1등 하겠는데 이런 기대감이 그렇죠. 어느새 형성이 돼 있어요. 빌보드 차트라는 게 사실 그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보자면은 같은 시기에 가보경장 때 나온 그 빌보드라는 그렇습니다. 책이 그때부터 나왔거든요. 1800년대 후반입니다. 가보경장 때 그들이 만든 책이 빌보드고 그 뒤에 이게 차트화된 건데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는 가보경장 때 나온 이 빌보드의 차트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음악이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중음악이 세계 대중음악의 하나의 스탠다드, 표준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가 결국에는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다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게 또 일종의 시장을 이끄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응이 있었다. 그러면 조만간 이것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다라는 하나의 또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선행 지표로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건데 네.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등 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사실 뭐 BTS가 워낙에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굉장히 사례가 많은 줄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기록은 BTS 홀로 달성한 게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이 빌보드 200 앨범 차트입니다. 우리가 네. 빌보드가 메인 차트가 두 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싱글 차트 핫 100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앨범 차트 빌보드 200인데 이 빌보드 200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K-팝 가수로서 1위를 차지한 사례가 있었느냐? 물론 BTS가 1위를 했었죠. 그리고 그 뒤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지만 슈퍼엠이라고 하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하나의 프로젝트성 그룹이죠. 그 그룹이 1위를 했었고 지금 세 번째 1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슈퍼엠의 사례는 좀 예외적이라고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뭐 두 번째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세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진귀한 기록입니다. 진귀하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시는데. 진기명기 같기도 하고. 어허, 이 언어의 인플레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게 되게 대단한 일 같아요. 그렇습니다. 빌보드 200 차트 1등한 스트레이키즈만의 전략 보면 스트레이키즈가 굉장히 곱상한 청년들이 그 음악의 색깔이 아주 세단 말이에요. 마라맛이라고 불리죠. 그쵸. 예컨대 현진 씨나 플릭스 보면 그 예쁜 얼굴에서 그 으르렁거림이 나오고 의상은 또 어떨 때 보면 약간 BTS처럼 네. 한복을 차용한 그런 컨셉을 쓰기도 하고요. 예쁘다는 얘기할 때 얼굴이 살짝 상기되시는 네, 평소보다도. 예뻐요. 네. 차별점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마라맛이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이키즈 음악은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쉽게 다가갈 만한 음악은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세다, 강렬하다 이런 게 이제 차별점인데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중독적이다. 처음에 봤을 땐 낯설다가 가면 갈수록 또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매력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그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뭐 요새는 좀 일반화되고 있지만 셀프 프로듀싱 그룹 그러니까 스스로 음악을 컨셉을 잡고 네. 데뷔 시절부터 모든 곡을 다 참여하는 이런 셀프 프로듀스 그룹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BTS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대중들 입장에서 좀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조금 더 그들의 음악성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되게 재밌어요. 가사를 들어보시면 그 나무꾼은 어서 물러가시오. 여긴 나무랄 데가 없으니. 이게 아마 기성세대가 듣기에는 저랑 비슷한데요. 제가 딱 평소 하는 언어 유희가 좀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지탄을 받곤 했는데 죄송합니다. 스트레이키즈 좋습니다. 소리꾼의 그 등장하는 그런 가사고 지난해 연말에는 또 크리스마스 이브를 모두가 그 즐기고 기뻐하고 이럴 때 크리스마스 이블이라고 해서 맞아요. 크리스마스에 악몽 같은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그룹은 좀 남다르다 이런 생각도 재밌어요. 해봤습니다. 사실 세계 그 팬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스트레이키즈가 굉장히 재밌다. 악동 같은 부분이 네. 있죠. 약간 영화로 친다면 팀 버튼 감독의 그런 영화와 비슷하다고 그럴 수 할까요? 있겠네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스트레이키즈 JYP가 보는 스트레이키즈는 정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미국 시장 진출 공들였는데 성공 사례로는 사실 처음 아닙니까? 우리 박진영 씨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빌보드 차트가 본인의 꿈이었다고 말을 할 정도고 원더걸스하고 미국 횡단하던 기억이 나네요.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조나스 브라더스의 오프닝 액트로 서면서 정말 모든 고생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1위 앨범을 만들어내네요. 어쨌든 네. 그 오랜 노하우들이 결국 모아지고 지금 최근에 미국의 브랜치를 또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미국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는데 어쨌든 JYP라는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JYP 주가도 장중, 고가, 종가 모두 6만 원 돌파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 스트레이키즈 매니악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올게요. 발전.